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3년여 동안에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에 가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만든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을 초대 원장으로 운영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생활 몇십 년 했지만 보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좋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감투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학문에 하는 올곧은 학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 뭐 학장 처장 해봐야 다른 교수님들 연구 잘하고 교육 잘하시라고 전문 용어로 따까리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왜 합니까? 굉장히 얌체거든요. 제가 무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제 것만 챙기고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말년에 이렇게 큰 기관의 초대 원장을 하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초대 원장이 되니까 이게 전에 있던 기관을 물려받아서 하는 거면 관행대로 많은 걸 해도 되겠지만 초대 원장이니까 뭐 미션도 정해야 되고 비전도 세워야 되고 하다못해 핵심 가치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참 고심해서 만든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지금 지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들 이거 만들려고 여러 기관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액자에 이렇게 다들 써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영혼이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직, 근면 뭐 이러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더 정직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요 핵심 가치만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서로 숙지하고 이해하고 공유하면 그 뜻을 그 철학을 공유하면 뭐 구태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멋도 좀 부렸습니다. 생명, 사랑, 다양성, 창발, 멋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싹 줄어들게도 만들고요. 네, 간단하게 요게 어떤 뜻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왜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이 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말 그대로 바이오는 생명이란 뜻이고 필리아는 여러분이 철학 이럴 때 philosophy 할 때 그 단어인데 애착이 간다, 뭐 애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 사랑. 제가 그냥 제가 한 직원이 한 500명 됐는데요. 그 500명을 그냥 막무가내로 윽박질렀습니다. 적어도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는데 낮에는 뭐 생명사랑 그러니까 같이 생명사랑 구워 질러 놓고 저녁에 퇴근하시고는 뭐 이상한 거 막 잡아 드시고 뭐 아무거나 막 죽이시고 이러시는 분 그냥 내 눈에 걸리면 그냥 해고시키고 나도 사표 내겠다. 대한민국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해고시킨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 가는 일이라서 저는 제 직을 걸었습니다. 근데 저야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거 그만두면 학교로 돌아오면 되니까 약간 비겁한 행위였지만 그래도 제가 하다못해 꼭 연구원이 아니래도 경비를 쓰시는 분이든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적어도 국립생태원에서 일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애착 그 사랑만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죠. 그래서 그 제목에서 제가 살짝 패러디를 한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동굴에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두 동굴 집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동굴에 있는 집안은 생명 사랑의 철학이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줘야 그들도 살아갈 수 있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신하게 참 성스럽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 화면에서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지나치게 청빈하시다 보니까 영양실조도 좀 걸리신 것 같고 뭐 좀 그렇게 살아요. 저 오른쪽 집안을 한번 보시면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 마음이 아주 편안한 분들입니다. 그 부어라 마셔라 아무거나 먹고 잡고. 근데 이분들도 코는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야, 이 동굴 구석이 집 구석이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저 오물은 쌓이고. 할아버지가 오후에 슬쩍 마실을 다녀오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이사 가자. 저 당시 이사가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사 가자 그러면 그럴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그게 이사였어요. 저 할아버지가 저 집이 요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요 더 큰 좋은 동굴 찾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뭐 갑자기 대한민국 너무 좁다고 저 캐나다 트루도 총리한테 전화해 갖고 내년에 우리가 이사 갈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제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뭐 우주 개발해봐야 거기도 갈 데가 못 됩니다. 이곳에서 사람답게 살고 더 중요한 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적어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향유했던 그 정도의 혜택은 고스란히 물려주자. 그게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누렸던 만큼 우리 후손들도 누리게 지구를 보전해서 건네주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지도 교수님은 책에서 우리 유전자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성향이 프로그램돼 있다. 그 고양이 새끼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 세상 모든 새끼들이 다 귀엽고 뭐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타고난 생명 사랑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전 반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움을 한동안 샀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자연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용해 먹었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연을 가장 잘 착취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지, 다른 동물들에게 늘 양보하고 아유 먼저 드세요, 저는 좀 참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그 동굴 두 집안에 어느 집안의 자손일까요? 저 왼쪽 고귀한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왼쪽 집안은 자손 별로 못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랄하고 이 집안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는 유전자 안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본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내버려 두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자연을 끊임없이 착취할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옮겨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철저하게 연구해서 배워서 실천에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자고 만들어진 곳이 국립생태원이고요.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학문인데 우리나라에선 너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데,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만약에 저보고 다른 말로 해봐라 그러면 전 다양성 과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Diversity Scie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을 카프카의 변신 첫 장면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 첫 문장이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잠깐 졸다가 깨나니까 전부 애벌레가 되셨습니다. 다 애벌레입니다. 자, 이 애벌레가 여러분이 이 이파리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다 먹고 나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식물을 먹고 싶은데, 근데 자연에는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식물이 섞여 살기 때문에 만일 이 친구가 나 기어코 똑같은 거 먹을래, 옆에 있는 거 잠깐 먹어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서 나 기어코 똑같은 거 먹을래. 그러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식물을 찾아서. 만약에 한 15m쯤 떨어져 가야 하나 있다 칩시다. 우리한테야 15m가 몇 걸음이면 되지만 얘한테는 15m가 구만리 같은 길입니다. 제가 그걸 찾아 나서는 동안 식물은 시간을 법니다. 그러면 생장을 또 해서 식물이 큽니다. 다양성 하나만 유지돼도 공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다양성은 이렇게 막강한 그 성향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 열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한번 지나가다가 바나나 플란테이션에 한번 들려봤는데요. 야, 이게 바나나 농장인지 공장인지 진짜 공장처럼 생겼어요. 근데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바나나가 눈이 모자라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특별히 바나나 이파리를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저 느낌이 어떠세요? 야, 미치겠다. 나는 인간한테 어떻게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원래 이 땅에는 옛날에 무지무지 다양한 식물들이 섞여 살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그 모든 다양한 식물들을 싹 밀어내고 한 가지로만 쫙 심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거든요. 자, 특별히 바나나 잎을 좋아하는 애벌레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축제요, 파티잖아요. 왔어요. 먹다가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 뒹굴어도 먹을 게 있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몸이 축축해집니다. 농부가 와서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초대하고 이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언제 널 초대했냐, 농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가 아니면 세상 천지에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다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몰려올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근데 몰려왔다고 우린 또 싫어가지고 뿌립니다. 제가 명세기 국립생태원장을 한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곤충을 연구한 죄로 저는 집에서 모기잡입니다. 밤에 불을 껐는데 엥 하면 저의 안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모기. 그럼 전 빨딱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 모기를 잡기 전에는 전 취침을 못합니다. 요즘 모기 하도 영악해서요. 밤에 어떨 때 밤 1시에 1시간을 서서 모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기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한 번만 뿌리면 완전 멸종시킬 수 있는 살충제 개발하는데 저 동참할까 합니다. 근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연은 워낙이 다양한 곳이라서요. 우리가 제 아무리 기가 막힌 살충제를 개발해도 아마 거의 언제나 다 죽이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생적으로 면역력을 지니고 있는 살아남는 놈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다 죽였는지 알고 돌아갑니다. 한 2년 후에 돌아와 보면 또 많이 왔어요. 이 자식들이 어디서 온 거야? 똑같은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안 죽는 놈의 자손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실험실로 다시 돌아가서 더 독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잘 안 죽으면 수은도 집어넣고 캐드뮴도 집어넣고 뭐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변 강에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뜨기 시작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생태계는요, 이른바 먹이사슬, 푸드체인이라는 걸로 다 연결돼 있어서요. 생태계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은 밑에서 축적되는 게 거슬러 올라와서 제일 상위권에 있는 우리들이 농축에 의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곤충은 조금밖에 안 먹어서 별 볼 일 없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걸 먹은 물고기를 먹은 우리는 그게 다 여기에 농축이 돼갖고 고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저지른 일을 우리가 당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세상에선 되게 말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뭐 다양하게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국립생태원장 하면서 이게 오늘 보여줄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가셨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은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사회 통치하는 건. 한마디만 하면 뭐 다 듣죠. 정 안 된다 그러면 두 놈 딱 뽑아가지고 공개 처형하면, 그냥 생태원에 있을 때 제가 직원 한 2명만 공개 처형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마음 그랬는데,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이런 사회를 결코 꿈꾸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회에서 창의적인 게 나온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건 이런 사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런 사회 골치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가 좋다고 그냥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사회를 열심히 만들어내야 부대끼고 평소에는 힘들고 골치 아프고 이런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이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기대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균일한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만 살피고 내 민족만 살피고, 우리 지금 제주도에 먼 데서 온 분들 계신데 하여간 뭐 밀어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발적으로 일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다. 창발이라는 말은 영어로 emergence라는 말인데요. 아래 단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속성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그냥 생물학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생 생물학을 했는데요. 같은 자연과학 분야인데도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생물학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제가 너무나 절절히 늘 느끼고 삽니다. 물리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여야만 하는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이 잘못해서 1.9나 2.1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엔진이 멈추고 뭐 터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생물학은 1 더하기 1이 2인 경우가 드뭅니다. 1 더하기 1이 많은 경우에 2보다 큽니다. 제가 뭐 특별한 용기가 없는데 지금 여기 저 뭐 하나 해갖고 하나 돌리면요, 각자 간세포 하나씩만 꺼내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쫙 해서 제가 간세포 저쪽 끝에서 다 모아 보겠습니다. 간세포 모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간땡이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심장세포 하나씩만 떼달라고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심장세포를 쫙 모아서 저쪽 끝에 가서 심장세포를 이만큼 모아놓으면요, 이게 심장세포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콩콩콩콩 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생물학입니다. 세포 하나하나만 들여다봤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게 마구 나타나는, 그게 생명의 기가 막힌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사실은 이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통섭과 통하는 말인데요. 지가 초대 원장인데
핵심 가치에다가 지가 유행시킨 단어를 집어넣으면 욕먹을까봐 제가 통서 빼고 창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단어를 돈 그랬으면 뭐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뭐 돈 되는 곳은 아닙니다. 생태학이 뭐 그렇게 돈 버는 학문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참 멋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놓고 스스로 대단히 만족해한 그림입니다. 현대인의 삶이랍니다. 돈 쫓아가다가 관에 들어간대요. 이 중에는 에이,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는 분 계시겠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명이 이런 곳으로 출근하냐,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선택받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같이 열심히 일했더니 제가 이런 초대박을 쳤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씩 찾아오는 기가 막힌 곳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난생 처음 해본 기관장 일에 아주 대단히 성공한 CEO처럼 찬사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한 3가지 지속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삶에서 아까 제가 참 불편하게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3가지 지속 가능성이 다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가 이제 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2002년에 제 선배님들이 참 말도 안 되게 세계 생태학 대회라는 걸 몰고 오셨어요. 중국이 한 2년 붙들고 있다가 못하겠다고 던진 거를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하자고. 참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저한테는,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그때 했었는데, 저한테는 해외 석학들을 모셔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모두 8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같이 기조 강연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기조 강연이라고 할 때 plenary speaker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keynote speaker라는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일부러 구별한다 그러면 키노트 스피치 하는 분 한 분 계시고 플래너리 하시는 분 몇 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건방진 짓을 그때 했습니다. 외국 석학들을 다 모셔놓고 키노트 스피커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생태학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입니다. 토지를 쓰셨던.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우리말로 하시면 제가 이쪽에서 순차 통역을 이렇게 했는데, 2번 전 세계에서 몰려온 생태학자들로부터 2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소설 쓰는 분의 해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연을 상대할 때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목에서 그때 2002년이면 당시 우리는 생태학계에서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또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설 쓰시는 분이면서도 상당히 앞서가신 그런 해안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기껏 한다는 게 자본주의가 리니어 이코노미를 하고 있었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만들어서 쓰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재활용, 여기서는 우리가 새활용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는데, 앞으로
정말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걸 완전한 순환 경제로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생태학자의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거는 이 위쪽만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분해자, 디컴포저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썩게 만들어서 생태계로 환원시키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에 떠돌아다니고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거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소금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분해자들의 역할도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생태 그 경제 구도를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동안 오랫동안 이 세 단어를 쓰면서 저런 구도도 그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reduce하고 reuse하고 recycle하자.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신문 칼럼에 이 세 개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 오리 시대가 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무슨 꽥꽥하는 오리 시대가 와야 되냐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5개의 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reflect가 먼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사나 하는 거를 인식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이러다가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거에 대한 자기 반성 내지는 상황 판단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reduce, reuse, recycle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망가뜨린 이 지구를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누린 것만큼 누릴 수 있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신하게 살면 되겠지. 그 정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기후변화에서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너무 앞서가네요. 기후변화는 지금 많은 학자들의 걱정에 따르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메탄가스 이런 모든 온실기체가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해도 한동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대기권에 엄청나게 뿌려대 놓은 겁니다. 게다가 요즘 그런 것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얼음 녹여보면 아시죠? 큰 덩어리일 땐 처음에 잘 안 녹다가 어느 정도 작아지면 그냥 휙 하고 빨리 녹잖아요. 남북극의 빙하가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우리가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우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참 조금 생각하면 억울하죠. 우리 전 세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세대가 낀 세대입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만 낀 세대가 아니고요. 환경으로도 우린 낀 세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물려받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는 좀 되돌려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의 운명이고요. 우리 세대의 일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토어가 이 구호에 같이 끼어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국립생태원의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고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저 당시만 해도 2013년만 해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생태문화라고 치면 별로 뜨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치시면 쏟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인기가 이제 생긴 단어죠. 저는 개발 문화의
반대 개념으로 생태 문화를 얘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어리석은 나라입니다. 국토는 코딱지만한데 이렇게 지어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캐나다나 미국은 아직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제 눈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개발 문화가 더 당당한 나라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하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변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디폴트냐? 안 바꾸는 게 디폴트가 돼야 됩니다. 나는 안 바꾸고 싶어요. 나 그대로 두고 싶어요. 바꾸겠다는 놈이 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거꾸로예요. 바꾸겠다는 놈은 너무 당당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안 바꾸겠다고 버티면 주민들에게 저놈 때문에 지금 이게 경제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공농성해야 되고 단식투쟁해야 되고 뭐 자살해야 되고 막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생태 문화가 디폴트가 돼야 됩니다. 안 바꾸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걸 바꾸고 싶으면 바꾸겠다는 놈이 저를 끝까지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늘 듣고 계시죠? 근데 미래 세대한테 차용증 받으셨어요? 차용증 받지도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환경 친화적입니다. 예, 환경 친화적으로 잘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뭐라고 떠들고 사냐면요. 미래 세대에게 진짜로 허락을 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미래 세대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하면서 보는 우리 젊은 친구 이 정도가 아니고요. 300년 후의 미래 세대. 뭐 어떻게 받아요? 제가 가상 회의를 하자는 거죠. 예, 이제 미래 세대 대표가 앉았습니다. 떠들어댑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여기를 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 경제도 아주 좋고 좋을 겁니다. 제가 충청도 가서 한 3년 살았더니 충청도 사투리를 한 2개쯤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 쓸게요. 냅둬유를 충청도 분들은 하잖아요. 제 미래 세대 보나마나 뭐라 그러냐면요. 냅둬유. 우리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요. 아니 뭘 미리 저희 걱정을 그렇게 해주시느라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왜 건방지게 미래 세대가 뭘 원하는 줄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미래 세대가 향유해야 되는 그 자연까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뒤바꾸고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미래 세대의 허락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회학자들이 turn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역사를 많이 설명합니다. linguistic turn 그러면 언어적 전환이 있었다. cultural turn 그러면 문화적 전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세기 말에 21세기에 남은 전환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진료됐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인데 우리가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뭐 다른 포스럽게 다른 거 생각합니까?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두가 인식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본인에게도 이롭고 후손에게도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자화자찬격인 저게 현명한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현명하십니까? 현명한데 이 꼬락선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찬성 못하겠습니다. 현명한 인간 포기하시고요. 함께 사는 인간,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겠다는 공생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호모 심비우스를 부르짖고 다닙니다. 제가 시간을 한 2, 3분 넘긴 것 같네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